쉽게 지치고 피로가 잘 안 풀린다, 몸이 자주 붓고 무겁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 알부민을 주목해주세요. 꼭 드셔야 합니다. 150만 병 판매 돌파, 초감량으로 진하게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슬픈 사실. 알부민은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확실히 피로가 덜하네요. 먹고 힘이 나서 재구매합니다. 효과 좋아 세 번째 구매. 남편 술 마신 다음 날도 일찍 일어나 있네요. 가격도 사건의 의뢰몰이 가장 저렴하네요. 지금 사건의 의뢰몰에서 2박스를 구매하시면 무려 1박스를 추가로 드려요. 어머, 이건 진짜 사야 해. 만약 이 사람이 당신 옆에 앉아 있다면 의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IQ 145, 키 2m가 넘는 거구. 경찰들과 술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고 친구처럼 어울리던 남자. 하지만 그는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범죄 심리 연구의 교과서 같은 인물입니다. 역대 최악의 연쇄 살인마 에드먼드 캠퍼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캠퍼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키 206cm, 몸무게 130kg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착한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게다가 IQ는 145, 뛰어난 언변과 지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그 경계심을 가지게 하죠. 아무래도 큰 체구다 보니까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나 표정 자체가 상당히 친근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다가도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친근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이 거대한 거구를 그저 나를 좀 챙겨줄 수 있는, 도와줄 수도 있는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머러스하고 친근한 이미지지만 그 내면에는 극단적인 폭력성과 증오가 숨어 있었던 거죠. 캠퍼의 범행의 특징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치하이킹을 이용했어요.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히치하이킹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는 이동을 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집을 간다거나 혹은 뭐 마트 같은 데를 간다거나 할 때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는 다녔다는 거죠. 그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는 여대생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시신의 훼손이에요. 여대생을 납치하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하고 시신을 토막을 내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항상 머리를 잘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사용을 해요. 머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철저한 이중생활입니다. 밤에는 악독한 범죄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낮에는 친한 경찰들과 서로 어울리며 뭐 술집에서 술도 한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거대한 거구의 체격인 이 캠퍼에게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범죄의 흔적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들이 그렇게 찾아 나섰던 연쇄 살인범이 바로 캠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캠퍼의 범죄 패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그가 저지른 사건을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캠퍼는 15살 때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죠. 그렇게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가 21세의 나이에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히치하이킹으로 차에 태워준 여대생 8명을 살해했고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캠퍼의 그 범행의 배경에는 어쨌든 부모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캠퍼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반영되어 있고, 여대생과 캠퍼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반영되어 있죠.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분노는 어린 시절 캠퍼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돌봄과 애정을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캠퍼는 실제로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랑 같이 살기를 원했다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재혼을 하면서 끝끝내 캠퍼랑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캠퍼를 결국 자신의 아버지인 캠퍼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기죠. 그리고 그 캠퍼의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극히 외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할 일이 없었던 캠퍼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정 부분 분노로 풀어냈고, 그 과정이 사냥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총을 이용해서 낮에는 야생동물을 잡는 사냥을 하면서 총을 자주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향하죠. 출소한 이후에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어린 시절 이 어머니가 캠퍼를 상당히 학대했거든요. 이건 신체적인 학대와 감금 그리고 언어 폭행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죠. 캠퍼의 살인 패턴을 보면 일단 대상을 여대생으로 잡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캠퍼의 어머니가 UCSC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행정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일하는 대학 그리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이 일정 부분 어머니와 동일시돼서 캠퍼에게 인식됐던 걸로 보여지고, 어머니와 다툼이 있거나 혹은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하거나 혹은 과거 어머니의 학대를 떠올리는 상황이 되면 캠퍼는 히치하이킹으로 여대생을 납치한 이후에 잔혹하게 살인하는 방법으로 그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고 그 시신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모든 시신을 다 머리를 잘라요. 이런 부분들은 한편 시신의 얼굴을 봤을 때, 여대생의 얼굴을 봤을 때 캠퍼가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없는 시신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국왕선교를 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왕선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 이제 외국 자료들을 보면 이루마티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의 언어폭행의 학대 경험을 가진 캠퍼는 본인의 성기로 어머니의 입을 상징하는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표출된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여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노에서 표출된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여러 여대생들의 죽음, 그 마지막에는 결국 캠퍼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캠퍼는 어머니를 죽인 이후 어머니의 시신을 상당히 잔혹하게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했고요. 심지어 다트를 머리에다가 꽂으면서 그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죠. 캠퍼가 엄마를 얼마만큼 미워했을지, 그리고 캠퍼가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싫었을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이제 어머니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훼손하고 뭐 어머니의 얼굴에 다트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엄마의 성대 부분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할 때 그 싱크대에 있는 분쇄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고 그냥 분쇄를 해버리는데 성대가 찔기다 보니까 거기서 분쇄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캠퍼가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게 엄마의 목소리 같은 거지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가 분에 차지 않았는지 또 다른 어머니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어머니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마저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부른 다음에 살해합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살인까지 이루어진 이후 캠퍼의 공격성의 표출은 일단 중단되죠. 어머니의 친구를 죽인 이후 캠퍼는 어머니의 집에 메모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마 경찰관들에게 남기는 메모로 보여집니다. 대략 오전 5시 15분 토요일, 그녀가 이 끔찍한 범죄자 살인자의 손에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빨리 잠들었다. 엉성하고 불완전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 부족일 뿐이야. 나 할 일이 있어. 이러한 메모를 남기고 캠퍼는 운전을 한 채 약 1500km가 떨어진 지점에서 라디오를 틉니다. 그리고 잔혹하게 살인된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기다리지만 그 뉴스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캠퍼는 경찰에 스스로 전화를 겁니다. 첫 전화 때는 경찰이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본인이 친하게 지내는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이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를 죽였다는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경찰이 자신을 잡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죠. 경찰에 잡힌 이후에 캠퍼는 바로 모든 걸 다 자백합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이미 자백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리 변호를 할 내용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죠. 보통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범행이 잡히게 되면 발뺌부터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캠퍼는 특이하게도 스스로 자수를 하고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 외에 그 이전에 죽었던 여대생들의 살해까지도 다 자백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결국 캠퍼가 가지고 있는 범행의 최종 목적은 어머니를 향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종 목적이 달성되자 일정 부분 안도감과 해방감마저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결국 어머니가 캠퍼의 그 잔혹한 연쇄살인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마지막 타겟이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범행이 있었던 시기가 1972년부터 73년도에 해당되는데요. 당시에 캠퍼에게 고등학생 여자친구가 있었고 73년도 초 범행이 어머니 살해의 직전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는 그 여고생과 약혼까지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연애는 하되 본인의 이상 성욕은 범행을 통해서 풀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여고생이 캠퍼와 결혼을 했더라면 그럼 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여고생의 그 부모님은 캠퍼가 잡혀간 다음에 그 캠퍼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게 캠퍼는 1972년도 5월부터 1973년도 3월까지 5명의 여대생을 살해합니다. 이 여대생 안에는 실제로는 1명의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학생은 아이코 쿠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실제 이 아이코 쿠의 한복을 입은 사진도 남아있을 정도죠. 이 지역에서 어쨌든 여대생의 실종 사건이 나타나고 그 유해가 발견되면서 결국 연쇄살인이라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충격적인 건 캠퍼가 경찰관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오히려 경찰관들한테 요즘 연쇄살인범 수사 어떻게 돼가? 라고 묻곤 했다는 거죠. 술도 한잔 하면서요. 막상 범인은 본인인데도 말이죠. 캠퍼는 왜 이런 괴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답은 캠퍼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이게 캠퍼의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라 그래요. 당시에 전기 기술자였고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도 군 관련된 일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는 그런 아버지를 상당히 존경했다라고 해요.
근데 막상 캠퍼의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닥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불화 때문에 항상 부모가 싸웠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캠퍼의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학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캠퍼의 형제가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누나나 여동생보다 유독 아들인 캠퍼에 대한 학대만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측면에서는 캠퍼의 어머니가 캠퍼를 바라볼 때 본인을 버리고 떠난 캠퍼의 아버지를 자꾸 떠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에 대한 학대가 유독 더 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언어폭력, 신체폭력 다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캠퍼를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캠퍼가 어찌됐건 간에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시절에는 다소 폭력적인 모습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캠퍼가 혹여나 누나나 여동생을 해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요. 아마 본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캠퍼를 밤에는 지하실에 감금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캠퍼가 받은 아동학대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그리고 방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 웨스트버지니아라는 미국 되게 시골 주가 있어요. 정말 못 사는 주거든요. 헌팅턴이라는 아주 시골 도시에서 제가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대학교 때. 근데 그때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캠핑 같은 걸 갔는데 전형적인 백인 선배가 좀 이렇게 좀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저기 지하실 같은 데 끌려가지고 좀 감금 같은 것도 당해보고 그런 적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는데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맞고 그리고 지하실에 감금을 당했던 적이 있다면서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보다는 인구 밀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아동학대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거를 확인하고 어떻게 구조해 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어린 나이에 그 깜깜한 지하실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춥고 어둡고 음침하고 엄청 무서웠을 게 느껴지죠. 그게 캠퍼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불신과 엄마에 대한 분노를 조금씩 만들어가게 한 배경이겠죠. 다만 캠퍼의 이러한 범죄 행각의 배경에 단순한 아동학대만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캠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문제, 즉 기질적 사이코패스도 상당히 엿보여요. 어릴 때 보면 동생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사진을 다 절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생과 놀 때 마치 가스실에서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혹은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당하는 듯한 상황을 동생으로 하여금 약간 그 버튼 가트를 누르는 걸 연출하게 해서 거기서 본인이 막 전기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가스실에서 죽는 어떤 신용을 하는 놀이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린 시절 캠퍼의 범죄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누나가 캠퍼에게 너는 왜 선생님하고 키스를 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놀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캠퍼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키스를 하려면 내가 선생님을 죽여야 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 시절 집에서 상당히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족들이 보이는 곳에 놔뒀다고도 하죠. 즉 동물학대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이코패스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안에 실제 동물학대가 포함됩니다. 동물학대나 혹은 방화 같은 게 사이코패스의 어떤 배경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 캠퍼의 범행, 캠퍼의 그 사이코패스의 배경에는 캠퍼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요인과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학대가 맞물려서 발생을 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형을 살겠지만
예, 지금 아직까지 가석방 안 됐거든요. 예, 거의 뭐 지금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만 판결은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재범의 우려가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 정신과 의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캠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어머니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스스로 자수를 하고, 그리고 범행 일체 다 자백하고, 본인이 어머니를 죽이고 난 다음에 본인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성향 자체가 이제는 해소가 됐다는 듯이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캠퍼는 만약에 가석방이 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재범을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2023년도에 캠퍼를 분석한 정신과 의사의 평가는 아직까지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도 나타나냐면요, 이제 최종 선고를 받고 치료 감호소 같은 데를 수용을 하게 되는데, 같은 수용 공간에 비슷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또 다른 이제 연쇄 살인범이 같이 수용되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를 상당히 캠퍼가 이렇게 하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캠퍼가 워낙 크니까요. 키도 작고 뭐 약간 하찮은 살인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살인범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이제 캠퍼가 가가지고는 혼을 내고 지적을 하고, 또 그 친구가 이제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 같은 거를 잘한 일을 했을 때는 칭찬 목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거를 마치 행동 수정 치료 같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보면은 상당히 사람을 조종하는 거고, 또 자신이 지금 이 살인범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살인범이라는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요인이 캠퍼가 이후에도 살인을 추가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캠퍼가 실제로 인터뷰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걸 견딜 수 없었다.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단 한 명, 어머니였다. 살해한 뒤에야 잠시 고요해졌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캠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한 충동은 단순한 충동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 어머니에 대한 증오, 그리고 어머니를 상징하는 다른 여대생을 살인을 하면서 그 분노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캠퍼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심리적 고통의 어떤 반영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캠퍼의 성격적인 특성을 좀 알 수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살인을 할 때 여대생 2명을 살해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수갑으로 이 여대생들을 결박합니다. 근데 결박 과정에서 본인의 팔이 그 여대생의 가슴 부위를 이렇게 건드리게 됐나 봐요. 근데 잠시 뒤면 이 여대생들을 죽일 상황이었는데, 캠퍼는 그 상황에서 본인의 손이 여자의 가슴에 닿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여대생한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캠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격적인 성향은 크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완전 사이코패스적인 범죄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는 덩치는 크지만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하고 예의 바른 청년. 그렇다면 왜 캠퍼가 범죄 심리학의 교본처럼 언급되면서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기억될까요? 그건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분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IQ가 엄청 좋았잖아요. 145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상위권이거든요. 상당히 상위권이고 암기도 진짜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능력도 상당히 탁월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인 다음에 이제 소년원을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이제 수감시설이 아니라 이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조현병이 아니라는 걸로 판명은 됐지만 다른 성격장애들을 이유로 그 병원에서 계속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워낙 가깝게 지내면서
이 MMP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다중인성 검사라는 지금도 많이 활용되는 검사인데요. 그 검사 항목에서 그 범죄와 관련된 한 파트를 캠퍼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개발하는데 캠퍼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을 스스로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범죄로 인해서 수용돼 있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검사하는 역할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실제 다양한 성범죄자들을 검사하면서 캠퍼 역시도 이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했다라고도 하고요. 어찌됐건 캠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능력들 중에서 본인이 사람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는 일정 부분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명의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정신과 진료와 관련된 예약을 잡아주는 역할이라든지 뭐 또 도자기도 상당히 잘 빚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맹인들한테 읽어주는 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북리딩 같은 거죠. 교도소 안에서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거의 한 5,000시간 가량의 녹음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뇌졸중이 와서 그러한 역할들을 못하게 됐지만 그 전까지 어떤 주어진 역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일을 잘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범죄 심리의 교본이라고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캠퍼가 그 연쇄살인범, 범죄 충동이나 살인범죄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FBI 수사관들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그때 당시의 마음 상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살인자들이 어떤 동기로 어떤 감정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FBI 그 수사관들이 외부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캠퍼에게 가져와서 자문을 구하기까지 합니다. 캠퍼가 사이코패스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FBI 수사관이 맨 처음엔 한 명씩 들어와서 캠퍼랑 이 일정 부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형무소에서 감시를 하는 형무관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그래요. 교체 시간 때문에. 그래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비었는데 그때 캠퍼가 FBI 수사관에게 내가 지금 당장 너의 목을 비틀어서 이 책상 위에 얹을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험악한 표정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무관이 오니까 아 농담이야.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FBI 수사관들이 한 명씩 들어가던 게 이제 조를 맞춰서 2명씩 들어가는 걸로 그 어떤 절차가 바뀌었다고도 하죠. 근데 이런 농담들을 던지는 걸 봤을 때도 캠퍼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튼 캠퍼는 그 이후에도 그 연쇄살인범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도 소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양들의 침묵의 하나의 모티브를 줬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 헌터에서는 실제 그 캠퍼의 역할을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평범한 거인, 하지만 내면은 끔찍한 괴물. 캠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이 범죄 심리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쪽 영역에서는 이제 법정신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범죄자들이 어떤 심리와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부분에서 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범죄자들이 그러한 심리를 가지게 된 어떤 심리적인 성장 과정에서의 원인이라든지 뭐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영역이죠. 이러한 영역이 계속 발전할 때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발현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것, 이게 범죄 심리나 법정 심리학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캠퍼와 같은 인물이 옆에 있다면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캠퍼가 만약 따뜻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캠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맛있는데?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100% 국산 콩으로만 만듭니다. 장천가 된장. 옛날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콩을 삶아 강화도의 해풍에 말렸습니다. 장천가 된장. 3년 이상 항아리에 푹 숙성시킨 장천가 된장. 국물부터 맛보세요.